여러분, 5년 동안 며느리한테 무시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주 100일 잔치에 초대도 못 받아보셨습니까? 돌잔치 사진을 SNS에서 발견해 보신 적은요?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이, 생일에 문자 한 줄 없이, 그냥 없는 사람 취급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화려한 파티장. 그 한가운데서 68세 할머니 한 분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낡은 가디건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50명의 시선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시어머니래. 어머, 저렇게 입고 왔어. 창피하겠다. 경비원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사람 하나만 처리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 이유가 단순히 가난해서 창피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데도 일부러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조차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 반지하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틀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68세 임순덕 씨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옷장에는 똑같은 가디건이 3벌, 색바랜 바지가 2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덕 씨를 그냥 가난한 할머니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가끔 동네 마트에서 박스를 얻어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연락해도 답이 없고, 손주 얼굴 보러 가면 문전박대당하고,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하려고 박스를 줍게 된 거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제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카카오톡을 보내면 읽음 일이 뜹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엄마야, 밥은 먹었니? 읽음. 준호는 잘 있니? 읽음. 이번 주말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읽음. 답장은 없습니다.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집니다. 가끔 받으면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어요. 효도폰 액정이 깨져도 바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어차피 올 연락도 없는데 뭘 바꾸겠습니까? 순덕 씨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며느리가 나를 왜 싫어하는 걸까? 그 이유를 순덕 씨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덕 씨의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를 처음 봤을 때 순덕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똑 부러지게 생겼고 말투도 야무지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했어요. 한별물산. 순덕 씨는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회사는 순덕 씨가 35년 전에 함께 만든 회사였거든요. 지금도 지분 12%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 지은이는 순덕 씨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나는 너희 행복만 바라면 된다. 순덕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손을 잡으면서도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혼했어. 시어머니 재산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 한별그룹 지분만 3천억이래.
근데 일부러 가난하게 사시나 봐. 우리가 잘하면 나중에 다 민수한테 올 거야. 그 메일을 순덕 씨는 몰랐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 1년 후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순덕 씨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저녁 순덕 씨는 며느리 몸조리를 도와주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냐고요? 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다음에 오시라고 하더군요. 순덕 씨는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앞으로는 오기 전에 먼저 연락해. 지은이가 깜짝 놀랐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덕 씨는 그 사실을 출산 3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애 낳았어. 건강한 아들이야. 순덕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보다 3일이나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도착했다고, 손주 얼굴 보러 왔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요. 순덕 씨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 좀 낮추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 씨는 산후조리원 로비 소파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덕 씨만 로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겨우 아들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애가 지금 막 잠들었다고 했어요. 깨우면 안 된다고요. 손 좀 씻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화장실에서 손을 3번이나 씻었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여전히 아기를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동안 멀리서 손주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준호 100일 잔치라고요. 강남에 있는 호텔 연회장에서 한다고요. 순덕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 잔치에 가는구나. 친척들도 만나고 손주 자랑도 하겠구나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순덕 씨는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손주 할머니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정갈한 옷차림을 준비했어요. 100일 선물로 금돌 반지도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잔치는 12시부터라고 들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11시부터 오라고 했다고요. 친한 사람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가리킨 곳은 연회장 제일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조명도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순덕 씨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며느리 친척들이 주요 자리에 다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부모님은 신랑 신부 옆 특별석에 앉아 계셨고요.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외할머니께서 준호에게 선물을 전달하신다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일어나 준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덕 씨는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친할머니 순서겠지. 그런데 다음 순서는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모였습니다. 그 다음은 삼촌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순덕 씨의 순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덕 씨의 존재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순덕 씨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한테 줄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주시라고요. 지금 바쁘다고요. 순덕 씨는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5년 동안 참았습니다. 결혼식 때 무시당해도 참았고, 임신 소식을 늦게 들어도 참았고, 출산 때 3일이나 지나서 알게 되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내 손주의 100일 잔치에서 나는 왜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냐고요. 순덕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내가 준호 친할머니인 게 그렇게 창피하냐고요. 며느리가 순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나중에. 항상 나중에. 그 나중에는 언제 오는 거냐고요. 순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 앉으세요. 제가 준호 데려올게요. 며느리가 순덕 씨를 다시 구석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앉으세요. 잠깐만요.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순덕 씨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순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금돌 반지,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결국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비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손주는 안아보지도 못했고, 선물도 전달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저를 피하는지, 왜 그렇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돌이 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순덕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일 잔치 때 있었던 일 이후로 며느리와는 거의 연락이 끊겼지만 그래도 손주 돌잔치는 다르겠지 싶었어요. 이번에는 직접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 씨는 며느리를 부르려다가 무심코 들린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잔치 안 부를 거야. 어차피 올 것도 없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돼. 순덕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걱정 마. 민수는 내가 다 컨트롤해. 시어머니 재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야. 요양원, 재산, 관리. 순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일 잔치 때 목소리를 높였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이 말. 시어머니 재산, 요양원, 다 관리. 순덕 씨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순덕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무슨 말 들으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다고요. 며느리의 눈이 순덕 씨를 후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아, 네. 다음부터는 초인종 먼저 눌러주세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설마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근데 재산이라니 며느리가 내 재산을 어떻게 알지? 순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준호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순덕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돌잔치를 안 하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했나?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습관처럼 며느리 SNS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3일 전 게시물이었어요. 준호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돌잡이 하는 사진, 가족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런데 그 어디에도 순덕 씨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에 들은 그 전화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걸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순덕 씨를 부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순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분 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댓글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운 거였습니다. 순덕 씨는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빨리 보고 싶다. 5분 후 또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삭제가 아니었어요. 차단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순덕 씨를 SNS에서 차단한 겁니다. 순덕 씨는 핸드폰을 꺼서 침대 옆에 던져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에 들은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야.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알고 있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돌잔치 했다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SNS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왜 엄마한테는 연락 안 한 거냐고요? 아들이 지은이가 조촐하게 하고 싶대서요.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요. 양가 부모면 나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는 지은이 부모님이 불편해하실까 봐요. 내가 며느리 부모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요. 엄마 옷차림이나 그런 게 지은이 부모님이랑 격이 안 맞아서요. 격이 안 맞다고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엄마가 계시면 좀 그렇다고요. 엄마가 반지하에 사시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으시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순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기는 하냐고 물었습니다. 너 키우느라 내가 뭘 포기했는지 알기는 하냐고요.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넌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넌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별그룹 전략기획실 고문 임순덕. 여러분, 순덕 씨가 왜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 전 순덕 씨는 한별그룹의 창업 멤버였습니다. 전략기획실 고문이자 그룹 지분 12%를 보유한 대주주였어요. 당시 순덕 씨의 한마디에 수백 명의 운명이 바뀌었고 순덕 씨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았어요.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녔고 비서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순덕 씨가 왜 반지하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민수가 8살 때였습니다. 순덕 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들을 키울 것인가? 둘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 순덕 씨의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매여 있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순덕 씨는 아들을 택했습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지분은 유지했지만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순덕 씨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조용히 살면 된다. 그래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살기에 큰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배당금도 여전히 재투자하고 있었고 순덕 씨의 자산은 이미 수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알려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조사해서 다 알아냈거든요. 하지만 아들한테는 비밀로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들이 알면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을 나눠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고립시켜서 나중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순덕 씨는 한 달 전에 들은 며느리의 전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생각하면 요양원 보내면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야.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며느리의 승진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별물산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다고요. 물론 순덕 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가기로 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정장이 한 벌 걸려 있었어요. 35년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은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덕 씨는 제일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꾸민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승진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자리를 빌려 남편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요.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아들도 행복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진짜 대단하다고요. 애도 낳고 승진도 하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안 보인다고요. 지난번에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어떡해요? 되게 초라하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반지하에 산다고요. 그럼 지은이가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고요. 당연하다고요. 그런 시어머니면 안 모시는 게 낫다고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용히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한 명이 순덕 씨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분은 누구시냐고요.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순덕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회사분이시냐고요. 어느 부서에 계시냐고요. 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회사분이 아니시냐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요. 그제야 며느리가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순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오셨냐고요. 초대 안 했다고요. 너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안 어울린다고 했지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초대 안 한 거지요. 며느리가 목소리 좀 낮추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요. 들으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사실인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요. 여기 회사 사람들 다 있다고요. 그래서 내 시어머니가 오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초대받지 않았다고요. 왜 멋대로 오셨냐고요.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50명의 시선이 모두 이쪽을 향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가시라고요. 엄마, 왜 이러시냐고요. 지은이가 싫다고 했다고요. 여기는 지은이 회사라고요. 엄마 오실 곳이 아니라고요. 왜 꼭 이런 자리에 와서 망신을 시키시냐고요. 망신. 내 아들이 나를 망신이라고 표현하다니요. 며느리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좀 내보내달라고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나가주셔야겠다고요. 경비원이 순덕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덕 씨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 하나만 처리해 주시죠. 5분 후, 레스토랑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10명 정도 들어왔어요. 한별그룹 인사팀이었습니다. 김지은 차장님이시냐고요. 인사팀 차장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냐고요. 한별그룹 인사팀 차장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지금요, 파티 중인데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라고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5분 후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순덕 씨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뭔 짓을 하신 거예요? 순덕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대가요? 제가 뭘 했는데요? 정말 모르겠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했다고요. 순덕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일 캡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했어. 시어머니 재산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 한별그룹 지분만 3천억이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변명했어요. 이건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진심으로 한 말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렸잖아요. 순덕 씨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메일이었어요. 결혼 1년 후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또 왔어. 귀찮아 죽겠어. 근데 재산 때문에 티내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핑계대고 보냈어. 좀만 더 참자. 나중에 다 우리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뭐라고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친구한테 푸념한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순덕 씨는 세 번째 화면을 넘겼습니다. 요양원 상담 기록이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예약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소문의, 치매 초기 증상 의심, 자녀 동의 없이 입소 가능한지 문의. 며느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걸 어떻게?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일한 회사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며느리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뭐야?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봤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모함하는 거야.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메일 보낸 사람 이메일 주소 확인해봐요. 내 회사 이메일이지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지은아, 진짜야? 너 처음부터 엄마 재산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대답해. 계속되는 침묵.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답하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요.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0명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어요.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 시어머니 재산 아니면 누가 결혼해요? 당신이 뭐가 있는데요? 월급 300만 원짜리 회사원 주제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결혼도 다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 조사하고 아들 꼬셔서 결혼하고 시어머니 고립시키고 나중에 재산 다 받으면 끝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도구였다고요. 순덕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순덕 씨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까지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를 멀리한 아들. 그 아들조차 며느리의 계획에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이용당한 거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순덕 씨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지요? 며느리가 순덕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다고요. 시어머니 재산, 제가 왜 포기해요? 5년 동안 참고 연기한 게 얼만데요. 그런데 순덕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며느리가 눈을 찡그렸어요. 뭐요? 순덕 씨가 인사팀 차장을 바라봤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파티는 여기서 종료하겠다고요. 김지은 차장의 승진이 취소되었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저 없으면 이번 프로젝트 다 망해요. 제가 3년 동안 매달린 프로젝트라고요. 인사팀 차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윤 회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 자르면 회사 손해라고요. 지금이라도 회장님한테 전화해봐요. 그 순간 순덕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 회장이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고모님, 김지은 차장 건 말씀대로 처리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아, 그리고 고모님. 그 직원이 담당했던 프로젝트, 다른 팀으로 이관하면 됩니다. 회사 운영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어요.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든 대체될 수 있어요. 특히 너처럼 거짓말로 가득 찬 사람은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순덕 씨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지은 건 해고뿐 아니라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1205호. 제 명의로 되어 있지요. 퇴거 명령 내려주세요. 며느리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 집이 어머니 거였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산 집이라고요. 너희가 결혼할 때 그냥 살라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순덕 씨가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다른 회사 가면 된다고 했지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디서도 못 써요. 친정 가면 된다고 했지요. 평생 친정에서 얹혀 살 거지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덕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잘못했다고요. 5년 동안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 아들까지 이용하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너무 늦었다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어디에서도 취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결국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덕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은이 말만 믿고 엄마를 멀리해서 정말 죄송해요. 순덕 씨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한테 속은 바보였어요.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순덕 씨는 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너는 며느리만 탓할 수 없다고요. 너도 잘못했다고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엄마.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순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매일 물어봐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3살짜리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자고요. 다음 날 오후 3시.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작은 아이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순덕 씨는 준호를 안아 올렸어요. 준호야,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왜 안 왔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빴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순덕 씨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와요. 저 멀리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순덕 씨는 준호를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맨날 울어요. 그래요. 할머니, 근데요. 응. 준호가 순덕 씨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순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대요. 근데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순덕 씨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잘못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순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거야. 엄마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럼요. 엄마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는 엄마 용서해 줄 거예요? 순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순덕 씨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할머니한테 빌게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야. 네.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준호가 순덕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 멀리서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 아들까지 이용하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순덕 씨는 준호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네, 좋아요. 순덕 씨는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 서 있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말요? 오늘 한 번만이라고 했습니다. 준호 때문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한 걸음.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 며느리한테 짐 취급받아 보신 적, 가족 모임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신 적. 임순덕 씨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순덕 씨가 진짜 원했던 건 뭘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35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자. 화려한 자리도, 돈도, 권력도 다 버리고 오직 아들 하나만 키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 원했던 건 그저 엄마로 불리는 것, 할머니로 인정받는 것, 가족 사진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고 아들은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멀리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서 읽음만 뜨고 아무도 대답 안 할 때, 명절에 올해는 좀 바빠서요 하는 전화 한 통 받을 때, 손주 사진은 SNS에서만 보게 될 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 외로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것,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 삶을 지키는 것,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나서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게 더 큰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 사위한테 들은 말. 참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남으셨습니까? 할머니,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질문이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 나누고 싶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